자, 안녕하십니까. 차재영 세무사입니다. 오늘 연말정산 프리뷰인데 4월 5일 정도 되니까 개정됐다고 말하기도 쑥스럽네요. 네, 그 자료는 많은데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개정세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인데 필요한 거 위주로 짧게 넣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뭐 알아들어야 될 정도의 범위 내에서 넣었고, 개정 서식은 올해 연말정산 개정 서식이 많지 않아서 아마 지금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에 유권 해석 좀 넣었습니다. 강의는 한 1시간 하고요. 한번 쉬었다가 나머지 쭉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했기 때문에 한 3시 5분쯤에 한번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5분쯤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부분인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분인데 첫 번째는 그 압류금지 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단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자체는 보통 5년입니다. 5년인데 5억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년이에요. 5억 넘는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그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있고요. 중단되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중단되는 사유에 납부고지, 독칙, 독촉, 교부 청구, 압류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압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착수가 되면 무조건 중단이 되나 봐요. 압류는. 근데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압류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압류 금지가 되는 어떤 소액 재산이나 뭐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압류 금지 재산이고요.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적법한 압류가 아닌데도 당연 무효인데도 압류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압류 금지 재산이나 제3자 소유 재산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 변경 시 국세 우선 원칙의 적용 명확한데 이 내용은 뭐냐면 아마 부동산 같은 게 양도됐을 때 얘기하고요. 일정 부분 아마 당해세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소유권이 변화됐을 때도 전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도 현 인수자, 양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한도 내에서 국세 원칙을 적용하며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권리 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이게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죠. 근데 추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액공제 후 시설 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인데 이거는 추후에 국세기본법 15번 사유와 중복됩니다. 그래서 3번은 15번 사유와 중복되는데 아마 그 타이틀이 좀 바뀌어서 아마 캐치를 못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15번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의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한도 적용인데 이게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 제출과 관련된 가산세예요. 우리 아마 연말정산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관련 미제출 관련 가산세와 연결되는데 지금 아마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을 하면 미발급이나 지연 발급을 하면 중소기업은 5천, 일반 기업은 1억 한도가 적용이 돼요. 일반 기업은. 근데 법인세 관련돼서는 이 법인세 지연 발급 가산세가 가산세 한도에서 빠져 있었나 봐요. 이거는 제한 없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다른 것과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은 5천만 원, 대기업은 비중소기업은 1억 한도를 묶어주겠다는 거죠.
자, 의미가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법인세 지연 발급이 빠져 있었나 봐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슈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어머니, 아버지나 가족의 여러분 체납이나 세무적인 문제가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본인이 하거나 저 같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세무대리인의.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까지는 자, 어머니 사건 자체를 제가 할 수는 있었죠. 얼마? 누가 대리할 수 있었냐면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세무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 사촌의 혈족이에요.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촌의 인의 혈족이 가능했다는 거죠.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이. 근데 대상은 소액 사건만. 소액 사건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데 올해 이게 바뀐 거예요. 5천만 원으로. 소액 사건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근데 이건 알 필요는 있죠. 엄마 세금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약간 의미 있습니다. 부모님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그 내부 정보를 받아볼 수 없고 어떤 사건 처리나 업무 처리에 어떤 제한이 있는데 법적 대리인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그 과세정보 관련돼서 앞으로 질의를 할 때 원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하는 범위 자체를 정확하게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 사용 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 내용 및 기간에 기재한 문서를 제출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기하고 연결선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 연결선상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선상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압류. 1번하고 연결된 거죠. 7번은. 그래서 만약에 그 제3자 자산을 압류했으면 바로 압류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여러분 추가인데 그 부분은 아까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전자송달 여러분 서류의 범위인데 이게 아마 그 세무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 자체는 자포자기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서류를 못 받고 이런 데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 이번에 법이 바뀐 거는 전자송달은 상대방한테 어떤 서류를 송달했을 때 받지 못했을 때의 문제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법이 바뀐 부분은 독촉장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자송달이, 독촉장이 거기 추가됐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합류하는데 이 뒷부분과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또 뒷부분과 좀 연결이 될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상속증여세법상 상증세법이라고 하죠.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납부불성실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요. 납부지연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를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나는 10억으로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세무서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15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재산 가액이 증가되는 5억 부분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자체는 이런 거죠. 부모님 아파트를 내가 증여를 받는데 부모님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채무도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 아파트를 내가 증여를 받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아파트에 딸려있는 전세보증금, 채무 자체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에서 5억은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거니까 이 5억 부분은 부모님이 양도로 보는 거예요. 숫자가 똑같은가 이상한가요? 다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한 10억 정도 돼요. 내가 신고할 당시 아파트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한 6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 가격 10억에서 전세보증금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6억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약 다르죠? 그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부모님이 내는 거고요.
증여세는 수증자,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증여세가 상속 증여세 자체는 평가 관련된 가산세가 없었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이 끼어 있죠, 여기는. 그럼 평가 금액이 달라지면서 양도소득 금액도 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올해 개정이 된 부분, 여러분 9번은 이렇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명확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인데 이게 이제까지는 아마 조세불복과 관련돼서 국선 대리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금액이 또 소액 사건에 대해서 소유재산 가액 5억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원래는 개인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여러분 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4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건은 아마 당초에는 그 수익 금액 기준만 있었을 거예요. 법인이 3억 이하만. 근데 아마 수정해서 자산가액, 왜냐하면 수입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법인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넣었는데 이게 국선 대리인이 여러분 의미가 있나 봅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그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승소율이 3.4%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선임했을 때 승소율이 20.4%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세청 입장에서 뭐 국선 변호, 국선 세무대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 방법 명확한데 이제까지는 아마 우편물로 여러분 각각 통지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편 같은 게 반송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통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걸로. 이게 아마 지금 계속 그러나 봐요. 우편이나 이렇게 반송되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 게시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걸로 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13번 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인데 제가 의미 있는 거는 그때그때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내용은 뭐냐면 비상임 조세심판관이나 국세청에 인발부되어 있는 비상임 임원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마 내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취득을 하면 요걸 여러분 누수로 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걸로 여러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용이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인데 아마 의무 위반 시 5년 내까지 여러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나 과태료 부분 자체가 기한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15번인데 여기 아까 제가 3번과 중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요 얘기예요. 요 규정은 국세기본법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특법 내용이에요. 조특법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가능한 전략시설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해서 이게 아마 사후 인정인가 봐요. 일단 내가 공제를 신청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사후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신청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신청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요. 그죠? 그러면 가산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가산세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신청이다 보니까 선신청 사후 심의이다 보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안 물리겠다는 거죠. 자, 이거 의미 있습니다. 이건 아마 혹시 법인세나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 의미가 있죠. 우리한테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국세징수법과 연결되는데 압류금지 소액금융자산 및 급여채권이 상향 조정됐는데 요게 아마 이게 국세징수법만 바뀐 게 아니고 나머지 법도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보장성고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 자체는 1,000만 원 이하가 압류 금지였는데 1,500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보장성 보험이나 해약 환급금 자체가 150에서 250으로 바뀌었고요. 이거는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가 의미가 있냐면 여기 있죠. 급여. 이제까지는 급여 압류 제한 금액이 185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185만 원까지는 원래 압류 금지였는데 이 185만 원이 250으로 상향 조정된 거죠. 이거 여러분 근데 압류 금지 자체는 여러분 저기예요. 그 세후 금액입니다. 세전이 아니고 세후니까 세후하고 사대보험하고 노조비까지 차감된 상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압류금지 소액금융자산 급여채권 기준 상향 조정됐는데 일단 압류금지가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185만 원에서 250으로 올라갔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7번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조정이 됐는데 요게 지금 뒤에 또 한 번 나올 건데 국세 환급가산금 자체가 여러분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이게 2.9%였어요. 이게 3.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 잘못 냈을 때 나한테 돌려주는 이자율 자체가 3.5% 올라갔는데 요게 우리 연말정산과 관련돼서는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우리 개인 간 차입금 아시죠? 전세자금 대출을 개인끼리 빌렸을 때 적정 이자율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니한테 내가 전세자금을 빌렸어요. 적정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 이자가 2.9%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거기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일단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조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분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요, 생각보다는 바뀌었어요. 지역적으로 많이. 평상시 개정세법보다는 범위가 넓어요. 아마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바뀐 부분이 우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소득세법하고요, 법인세법 일부, 그 다음에 조특법 부분에 끼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9월 달쯤에 다시 프리뷰 할 때는 이걸 섞어서 우리 서식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소득세법하고 곳곳에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득세법 부분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바뀌었어요. 그죠? 자녀세액공제 여러분 적용 방식이 개정됐고 확대 반영됐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 부분이 바뀌었는데 요게 요거죠. 제가 저번 달에 강의를 하는데 간이세액표가 어느 순간에 좀 중요성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심도 깊게 안 보다가 저번 시간 3월 달에 그 연말정산 원천세 교육을 하는데 수강생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부분을. 근데 저는 당연히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자, 과거 거 문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해서 4명이에요. 4명인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원래 본래 부양가족 가족수 4명에다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죠. 그럼 이 사람 2명을 포함해서 6명에서 찾았어요. 이제까지는 작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3월 1일 이전에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이거를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본인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찾고요. 그 다음에 혹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요 금액에서 차감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요 사례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49,340원에서 2명이죠? 그럼 29,160원을 빼는 거죠. 2명 총 1명당 25,000원씩. 만약에 차감되는 금액이 끄면요,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0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한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 법대로 하려고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전파를 해서 그래서 올해 간이세액표 적용하는 공제대상 가족수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세액표가 과거보다는 중요성이 좀 떨어졌어요. 아마 간이세액표가 중요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도 16년도에 간이세액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요. 요즘에는 또 생각보다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간이세액표 적용하는 방법이 바뀌었다. 의미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자금 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인데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에서
직원들 집 살 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되죠. 요게 요거죠.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 임차자금, 집을 사는데도 해당이 되고요. 빌리는 것도 해당이 돼요. 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또 한 번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지금 직원들이 종업원이 집 살 때 돈을 빌려주면 적정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에 누가 껴 있냐면 사장님 아들이 껴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올해부터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이런 사람들은 빼겠다는 거죠. 사업주와 특수공개자. 그래서 중소기업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개인 사업자 친족 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빼지고요.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들 부분을 빼겠다는 거죠. 요거 이런 범위가 바뀌었으니까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사장님 아들이 우리 회사 직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 여러분 집 살 때 돈 빌려준 거는 적정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원양어선 선언, 위양선언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인데 자 이거 보시면 우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자체는 일반 회사는 100만 원. 그죠? 위양선언과 위양선언이나 해외건설 근로자는 300만 원이었죠. 올해 법이 바뀐 거는 위양선언과 해외건설 근로자 자체는 비과세 한도가 300에서 500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300에서 500으로. 이거 의미가 있죠. 이거는 금액이 엄청 커졌죠. 그리고 요거는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에 위양선언이나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가 300에서 500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의 일반 근로자, 원양어선 선언, 해외건설근로자 한 부류가 더 있죠. 공무원들이죠. 근데 공무원의 범위에 공무원과 여러분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제외공간 행정직원이 포함이 됐는데 이 공무원에 누가 추가되냐면 제1공과 행정제공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 여기 보면 해외 문화원이나 제외 한국문화원 이런 사람들도 여기 행정직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고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직원이 있죠. 여기에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비과세가 국내에서 지급받았을 때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5번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증수 예외 추가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소액부증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이 안 되면 세금을 안 떼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액부증수 규정에 예외되는 대표적인 게 이자소득이에요. 이자소득은 소액부증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1,000원을 받아도 그러면 1,000원의 그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 140원, 지방소득세 14원이겠지만 이걸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0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액부증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올해 뭐가 바뀌었냐면 사업소득 부분이 끼인 거죠. 우리 배달 라이더들. 왜냐하면 언론에서 많이 여러분 보도가 됐나 보더라고요. 뭐냐면 배달 라이더들한테 돈을 줬을 때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거 아마 그랬나 보죠. 특정 회사라 말을 함부로 못하겠지만 그 배달 라이더를 홍보를 할 때 이렇게 홍보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매일 돈을 주는 거죠. 원천징수하기 싫지 않습니까? 귀찮고 세금 내는 것도 귀찮으니까 이게 아마 매일 돈을 주면 예를 들어서 매일 배달비가 얼마 정도 할까요? 3만 원? 그러면 3만 원이면 한 900원 정도 되겠죠? 3.3% 하면 990원 정도. 그럼 1,0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홍보를 했나 봐요. 그 배달 라이더를 모집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은 매일 돈을 줘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아마 홍보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법이 바뀐 거는 올해 7월 달부터 7월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는
3.3% 대상에 대해서는 소액부증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증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7월 달부터. 이제는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요, 조삼모사예요. 원천징수를 안 당하면요, 어차피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서는 그 배달 플랫폼의 편의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아마 이 세금 안 떼려고 일부러 막 매일 주거나 주별로 주고 그랬나 봐요. 건별로나 주별로 줬는데 이제는 실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무조건 원천징수 대상이 들어온 거니까. 자, 7월 1일부터. 자, 그 다음에 양식업 소득을 농어가 부업 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인데 좀 이 설명을 드리면 이 어로 소득은 여러분 어부예요. 근데 농어가 부업 소득은 양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양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장은 농어가 부업 소득에 들어가 있었고 어부들은 그냥 고기 잡는 것 자체는 어로 소득이었는데 현재 어로 소득은 비과세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는데 5천만 원이었고 자 양식장 하는 양어 소득은 비과세가 농가 부업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3천만 원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식장과 여러분 양어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두리 양식이나 양식장이나 어부들하고는 실제로 거의 양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어 소득이 어로 소득과 합산되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가 3천만 원이었는데 합리적으로 5천만 원으로 바뀐 거죠. 합쳐서.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로 소득보다는 양어 소득이 시설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농가 부업 소득에 묶여 있어서 비과세를 적게 받았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준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어부들은 보통 비과세가 1년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5천만 원 넘어가고 위판장에 고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더라. 그래서 일단 양어소득이 어로소득과 묶여서 비과세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거다. 아시겠죠? 맞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소득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합쳐서 5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인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근로자나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이나 6세야 자녀 보육과 관련돼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월 10만 원 비과세 됐는데 이 20만 원의 비과세가 상향 조정된 거죠. 근데 그렇다 그러네요.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가 2003년도에 개정이 된 거래요. 2003년도에 처음 입법이 된 건데 그때 10만 원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현재는 여러분 지금 합계 출산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를 안 낳아서 2023년도 합계 출산율 자체가 0.72명이라며요. 그래서 이 비과세를 여러분 올려준 거죠. 일단 출산 부역수당 비과세 한도가 사용 조정된 겁니다. 급여대장이 반드시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예요. 이건 출산 6세 자녀보육수당 비과세고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인데 이게 아마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자체는 조건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일반 회사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되고요. 그 다음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이에요. 본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는데 사립학교 교직원들 자체는 사립학교 여러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받아서 비과세를 못 해줬나 봐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된 부분 자체는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서 교칙이나 정관 등에 따라서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정관이 들어갔지 않 내부 규정이나 정관이 법령이 포함되지 않아서 비과세를 못 받았던 거죠. 됐죠? 그 다음에 10번. 그래서 법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비과세 얼마?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규정은 월 15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설정한 거죠. 비과세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혹시 교직원들 교육 들으면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1번.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됐어요. 이걸 좀 잘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발명진흥법을 따라가죠. 자, 그러면 직원이 어떤 그 특허권이나 어떤 실용신앙권이나 각종 권리를 여러분 취득을 하면 요거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그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회사에 그 권리를 넘겨주죠. 회사에 넘겨주거나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할 때 발명기능법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아마 그 직무보상금 대상이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이 금액이 비과세 한도가 원래 500이었는데 이게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한 700 정도 주나 봐요. 700 이상을 주나 봐요. 500이 넘어가나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직무발령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500에서 700으로 올려준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에 금액이 500이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700으로 여러분 비과세 한도를 올려준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직무발명 보상금이 특수관계자가 많이 이용해 먹나 봐요. 실제로는. 과거에는 실제로 정말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에 누구는 안 된다? 특수관계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법인인 경우에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 있는 사람이 빠지는 걸로 돼 있다. 특수관계자 악용되는 걸 여러분 방지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건 제가 작년 연말연상 교육할 때 많이 반영이 되는 법, 미리 설명한 거였는데. 뭐냐면, 사적 연금이 연간 받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면 2023년도까지는 저율 분리과세였죠. 그죠? 근데 바뀐 부분은 1500 이하까지 올해부터 여러분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는 거죠. 1500까지. 기준이 1200에서 1500으로 바뀌었다. 1200에서 1500으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24년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요. 1500 넘어가도 여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자, 작년까지는 1200 이하면 분리과세. 그죠? 자, 올해부터 1500 이하면 분리과세. 나중에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그죠? 1500까지 여러분 상향 조정됐다.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원칙적인 분리과세 기준이 했는데, 이게 왜 올라갔냐면요. 그 노후 생활비 증가율이 물가 변동률이 아니고, 현재 그 노후 생활비 증가율이 한 25%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 25% 오른 거에 대비해서 같이 지금 변동시켜 준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 가산율. 실무적으로 그로스업이라고 하죠. 그로스업. 그로스업의 배당 가산액이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여러분 배당 가산율이 11%였는데 10%로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냐면 작년까지 법인세 최저세율이 10%였어요. 작년이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는 2022년도까지. 근데 2023년도에 법인세 최저세율이 9%로 바뀌었죠. 그럼 9%로 바뀌면 그걸 고려해서 배당 가산율을 곱하니까 10%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다 그러네요. 배당 가산율은 그로스업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들이 적용되는 세율. 근데 보통 대부분 법인들이 9%에 적용이 되나 봐요. 몇 프로가? 전체 법인의 88%가. 그리고 최저세율 둘 중에 아마 그 참고해서 반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9%로 계산해 보니까 배당 가산율이 10%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율은 작년에 바뀌었는데 그로스업은 2023년도에 24년도에 바뀌었으니까 늦은 거 아니냐?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배당은 작년 벌어들인 법인세를 낸 소득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니까 1년 늦게 바뀌는 게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로스업 기준이 10%로 바뀌었다. 원래 11%였는데. 자, 그 다음에 14번. 과세 범위 확대 및 주택 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 먼저 여러분 뭐냐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예요. 내가 여러분 집을 제가 서너 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보증금 받으면. 신고를 안 하는데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을 뺍니다.
3억을 뺀 넘는 금액에 대해서 60%를 곱하고요. 거기에 이제 적정 이자를 곱해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원래 이게 여러분 연장이 된 거죠. 원래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여러분 과세되는 특례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소형주택, 요거는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이 3주택에서 빼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형주택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인 주택인데 조그만 원룸이나 이런 건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실제로는. 요거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요거 말고요. 과세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3주택 이상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언제부터? 대신에 얘는 26년도부터. 그래서 요건 여러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6년도부터는 3주택이 안 되더라도 고가주택, 2주택 전세 받는 거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의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자, 먼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일단 6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게 또 이거 의미가 있죠. 옛날에는 여러분 대환 형태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갚았을 때만 여러분 대환으로 봐서 인정해 줬는데 요게 아마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나 봐요. 자, 내가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고 새로운 대출을 빌려서 내가 갚는 거죠. 요 경우에도 여러분 가능한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보였던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대환은 은행 대 은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직접 갚는 것도 대환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인데 자, 기준시가 요건이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어요. 5억에서 6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네요. 아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기준시가가 여러분 누적 변동률을 계산할 때 이제까지 여러분 2022년도까지 기준시가 상승률이 55.7% 정도 상승이 됐나 봐요. 근데 2023년도에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떨어졌죠. 18.6%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 55.7%에서 18.6%를 차감을 하면 한 24%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기준시가가 24% 정도 올라간 걸 반영해 준 거죠. 그래서 6억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준시가 요건 자체는 이제까지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6억으로 반영해 준 거다. 5억에서. 자, 그 다음. 우리 여러분 기준시가 여러분 요건이 공제 한도가 고정금리나 비거시식이면 1,800, 고정금리 비거시식 1,500 이렇게 바뀌죠. 요거 여러분 금액을 300에서 200만 살짝 올린 거예요. 얘는 여러분 200 올라갔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시식은 1,800에서 2,000. 그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또는이에요. 비거시식은 1,500에서 1,800 올라갔죠. 얘만 여러분, 그죠? 얘 전부 다 300 올라갔고 얘만 200 올라간 거죠. 됐죠?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요, 한 페이지 부칙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칙인데 요 얘기죠.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언제 빌렸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약간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2012년도부터는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는데 2011년도 이전이 문제가 돼요. 2011년도 이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국가가 초장기를 원했어요. 11년도 이전에는. 그래서 30년으로 빌리면 1,500, 15년으로 빌리면 1,000만 원이었어요. 한도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2011년도 이전 차입금은 금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금리 유형이나 상환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정금리나 비거시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30년이나 15년만 중요하죠. 상환 기간만. 됐죠? 그러면 갑자기 올해 여러분 개정세법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 이렇게 묶이는 거죠. 기간에 관계없이. 보세요, 여기. 공제 한도는 24년도 1월 1일로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예요. 자, 다시. 기준시가는 올해 집을 사는 분부터. 그죠? 공제 한도는 이렇게 올해 이자 받는 것부터 묶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2011년도 이전에 집 산 사람은 과거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칙이 생긴 겁니다. 잘 보세요. 다만 편하게 할게요. 2011년도 12월 30일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과 새로운 방법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만 늘어나는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부칙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2011년도 이전 차입금에 대해서 그때는 상환 기간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여러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확대인데 작년 연말에 바뀌면서 소급 공제된 부분이 요거죠. 손자, 손녀가 들어온 부분. 그죠? 조선 과정이 많다 보니까 자녀세액 공제가 이제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 자녀였죠. 손자, 손녀가 들어왔다. 자녀에서 손자, 손녀가 들어왔다. 이거 작년에 소급 적용된 거고요. 법은 올해 바뀌었지만 여기 있죠. 법은 올해 바뀌었지만 작년에 소급 적용된 거죠. 그 다음에 공제액이 바뀌었죠. 자, 첫째 15만 원, 2명까지는 합쳐서 30만 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 해주는 거예요. 30만 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던데. 그냥 편하게. 자녀세액 공제 연령 제한이 있지만 편하게 어떻게? 첫째 15만 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20만 원, 세 번째 30만 원 어때? 이렇게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아니, 법은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합쳐서 두 명 전체에 대해서 35만 원이에요. 세 명은 35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35만 원에 한 명당 30만 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말은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는 거지, 계산에는. 근데 어차피 전산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 지금 하는 건 여러분 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18번 영유아 그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예요. 올해 의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자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에 7천만 원 제한이 있었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는 총급에 7천만 원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총급에 7천을 여러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는데 굉장히 좋아졌죠. 자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총급에 7천 제한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율 15%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한도 700만 원 한도가 없는 대상자가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이었어요. 그죠? 본인 65세 이상자 편하게 하겠습니다. 고령자.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경로대자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70이 있잖아. 저는 그냥 고령자로 하겠습니다. 본인 고령자 장애인 한도가 없었는데 올해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없어지는 걸로 들어왔어요. 그럼 약간 나중에 서식 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세 이하 부양가족도 공제 한도 700만 원에 안 묶인다.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비용 여러분 총급이 7천 제한이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죄송합니다. 19번. 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여러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본인 일부 부담금이 대상이 되는데 올해 추가된 거는 장애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뭐 활동보조나 방문간호 이런 부분 자체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졌었는데 24년도부터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요거 여러분 과거에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는데 유권 해석 무시하고 갔죠. 여기 보니까 비과세 소득 중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 비과세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근로 제공으로 받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과세 제외를 빼면 근로소득이 산정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인 총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근로소득 과세 제외 항목이 많았는데 걔들이 비과세로 내려왔죠. 어디로? 여기로 내려왔죠.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 비과세로 내려왔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얘 빼고요. 얘 둘은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근로소득 과세 제외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 이제 뭐가 추가됐냐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이, 그죠? 보육비용이 비과세에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자체는 원래 비과세가 됐어요. 비과세라보다는 회사 자체 경비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받고 지원한 위탁 보육비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 우리 회사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해당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 규모가 작아요. 우리 회사 계열사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자녀를 계열사의 어린이집에 맡겨요. 회사에서 여러분 돈을 줍니다. 보육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권 해석이 여러분 무력화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혹시 출산 문제도 걸리고 그 결혼도 그렇고 출산 문제도 걸리다 보니까 이 규정이 추가됐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압니다. 여러분 혹시 위탁 어린이 보육비에 대해서 과세 처리 안 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1번 고액 기부에 대해서 공제율이 한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자, 기부금 여러분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넘어가면 30%잖아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자, 올해 24년도 기부하는 분부터 3,000만 원 넘어가면 40%로. 3,000만 원 넘어가면 40%로. 근데 아마 3,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거 거 누적해서 계산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일단 그 3,000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는 과거 거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3,000만 원 넘는 부분은 24년도 거부터 아마 적절하게 아마 계산이 잘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22번 자원봉사 용역 현실화및 인정 범위 조정인데, 여기 아마 그 자원봉사는 8시간 기준 5만 원 인정해 주잖아요. 이제 법이 바뀐 거는 이게 5만 원이요, 여러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거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최저임금 한 만 원 비슷하게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 용역의 부서에서 발생하는 기름값도 됐어요. 근데 기름값이 범위가 좀 애매했나 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기름값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그죠? 출근 자원봉사 가는데 기름값은 안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여러분 발급 명세서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이름이 바뀌었다. 발급 명세서가 발급 합계표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원래는 기타 소득과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 24년도부터 했는데, 상용근로소득은 반기에서 매월이 26년도에 여러분 2년 유예된 거죠. 기타 소득은 매달 제출한다. 그 강의 내용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오해가 있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압류금지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직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민사채권이나 여기는 적용이 안 되겠죠. 실제로 저 조문을 찾아보니까 민사집행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안 바뀌었습니다. 참고에 국세징수법, 세금과 관련된 것만 압류 제한인데, 요게 아마 비슷하게 바뀔 거이기 때문에 요건 아마 추후에 바뀔 수 있다는 거, 민사집행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얘만 그냥 바뀔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얘만 바뀐 겁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만, 조세 채권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아까 그 사립학교 육아휴직급여 관련돼서 질문 들어왔는데, 그 귀속으로 봐야 되겠죠? 귀속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15% 나중에 주는 것도 귀속으로 봐야 되겠죠. 150만 한도 적용할 때. 자, 그 다음. 자, 제가 24번까지 하다가 저기 파워포인트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멈췄는데, 자, 25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자,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자, 그죠? 원래 지연제출 0.25인데, 아니, 미제출이 0.25인데, 거기에 여러분 0.125. 그죠? 근데 뭐 이제 3개월 내에 제출하면 지연제출로 보는데, 아마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한 달로 가야 되겠죠. 24년도부터. 그래서 요거 26년도부터 현재까지 24, 25년도는 그때로 지연제출을 3개월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로 보는, 이제 26년도부터는 한 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약간 많이 써먹나 보더라고요. 혹시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실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출된 금액이 실수가 있어서 좀 잘못된 금액이 한두 장 있을 수 있겠죠. 한두 사람. 근데 거기 보시면 그 5% 미만인 경우에 그 시행시 근로소득에 대해서 5% 미만인 경우에 가산세 면제죠. 요거는 이제 26년도부터. 그 다음에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면제 대상인데 소규모 사업자예요. 소규모 사업자. 일반적인 대상은 아니고 해당이 되는 부분은 조금 이따 있을 거니까 제가 그때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단축된 가산세 완화 부분인데 사업소득은 그대로 여러분 매달 제출하는 거예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상용근로소득만 매 반기에서 매월로 바뀔 거 있는데 이게 24년도부터가 정상인데 26년도로 2년 유예됐고요. 기타소득인데 얘 좀 설명하려고요, 제가. 기타소득의 인적 영역의 기타소득인데 모든 기타소득이 매달 제출하는 걸로 착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기타소득 중에서 인적 영역, 사람 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것만.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60% 대상이에요, 이게 애들이. 그러면 제가요, 서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득세 집행기준인데 기타 소득 필요경비 부분이에요. 여러분 없을 겁니다. 제가 급하게 캡처해 와서. 보면 여기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그 공익목적 여러분 각종 지역권, 지상권, 각종 권리의 양도, 그 다음에 그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 그 다음에 기타 일시적 문해창작소득, 일시적 인적 용역인데 얘들이 여러분 전부 다 필요경비 60%짜리들이에요. 근데 얘는요 인적 용역이 아니에요. 얘도 인적 용역이보다는 여러분 뭐예요? 창작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얘가 대상이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여기 보면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여러분 해설, 개목, 심사, 그 다음에 각종 전문직들이 여러분 뭐예요?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대가를 받는 제공하는 용역인데 얘가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얘들이 여러분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기타 소득이에요. 60%짜리. 그러니까 60%짜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얘만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를 보면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의 코드가 있어요. 71번부터 쭉 나열에 대해서. 이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코드인데 76번과 79번이 대상이에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79번, 76번, 79번인데 전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용 중에서 76번과 79번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냐면 76번은 잘 보시면 얘는 얘랑 퍼펙트하게 일치합니다. 60%짜리하고. 그럼 79번 읽어볼까요? 79번은 소득세법 21조 1항 19에 따른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과 관련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돼 있죠. 얘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얘는요, 여기에 섞여 있어요. 원래 얘랑 비슷해요. 근데 얘랑 비슷한데 고문료를 별도로 뽑아낸 거라고. 고문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다시 76번, 79번은 기타 소득을 찾을 때 여기 애들이에요, 여기 애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적 용역 자체는 60%짜리, 필요경비 60%짜리가 대상이니까 나머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의 코드하고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코드를 비교해드리고 필요경비 60%짜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뒤쳤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6번에 2로 동그라미 2로 와서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는 걸로 해서 그래.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에 추가됐죠? 근로소득은 중복되는데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은 그대로 3개월로 가고 기타소득은 한 달로 가고 중복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가산세, 기타 소득 가산세 면제 대상에 기타 소득 추가해야 되겠죠? 5% 미만. 지급 금액 중 불분명 금액 5% 미만 가산세 올해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제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용근로소득 부분은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 가산세 특례인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24년도에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 처음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가산세가 없다는 거죠. 소규모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에서는 올해 가산세가 없다. 저희 업체가 규모가 큰 데가 있는데요. 그게 1월달, 2월달 모르고 놓쳤거든요. 저희 업체는. 놓쳤는데 세무서에서 웬일로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잘 제출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다시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에서는 올해 가산세 없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6번. 혹시 이런 거죠. 간이지급명세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지급명세서 우리 3월 10일 날 제출한 2월 말일 날 제출하는 지급명 동시에 놓치면 그러면 가산세 큰 거 하나 물리겠다는 거죠.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0.25 일반 지급명세서 1%죠. 그중에서 큰 거 물리겠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여러분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둘 다 물리겠다는 거예요. 작년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하던데 자, 우리 매달 제출하는 여러분 3.3%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하고요. 3월 10일 날 제출하는 일반 지급명세서는요. 합이 똑같죠. 그래서 매달 여러분 제출하면 3월 10일 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매달 제출하면 2월 말일 날 제출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맞죠? 근데 저는요. 그냥 혹시 여러분 실수하실까 봐 간이지급명세서는 가산세가 0.25, 0.16밖에 안 되는데 일반 지급명세서, 속칭 정규지급명세서는 가산세가 1%나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한테 공고할 때는 둘 다 제출해줘라. 저는 언제나 그렇게 강조합니다. 둘 다 제출해달라고. 근데 그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규지급명세를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27번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 특례 규정 신설인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문을 투자나 대금을 맡긴 위탁을 하는 여러분 외국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증권사가 있어요. 이걸 아마 옴니버스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여러분 증권사에 외국인들이 위탁을 한 외국 회사가 맡기는 거죠. 그러면 맡긴 돈에서 경제적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돈을 주면 엄밀하게 말하면 최종 귀속은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되는 거죠. 중간에 외국 뭐라고 해야 될까? 위탁사가 하나 더 끼어 있겠지만.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회사에 가는지 개인한테 가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로 원천징수 하는 거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 위탁자 개인들한테 귀속이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비과세 면제 신청을 받으면 별도로 경정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는 줄 때 이게 지금 법인에 귀속이 되는지 개인한테 귀속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세금 떼고 주고 그 위탁을 받은 외국 회사가 그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거주자나 이런 데 줄 때 그때 그 요건이 조세 조약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고 그 외국인이 직접 경정 청구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좀 일어나는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비과세 면제 제한세율 경정 청구 기한이 변경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약간의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경정 청구 기간이 5년인데 기한이 5년인데 원천징수한 날로부터 5년이었어요. 근데 원래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 징수한 날에 다음 달 10일이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5년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바꾼 거죠. 맞죠? 이게 맞지,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29번. 임직원 거래 내역 구체화인데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내국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 외국 지배주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임원 등의 경우에 이런 범위를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의가 없었나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 기준 보상인데 스탁옵션 어떤 보상 기준에 대해서 현금 보상이냐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주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30번은 놓칠 회사가 많아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일반적으로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예요. 이거 그래서 밑밥을 깐 거예요. 미리 이제 설명을 미리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외국계 회사의 자회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있고 외국 모회사가 있고요. 우리 여러분 회사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스탁옵션이 아마 외국 회사에 우리 회사가 자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주식은 보통 비상장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탁옵션을 줘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모법인에 스탁옵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경제적 이익이 직접 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 모회사에서 직접 주니까. 그리고요, 이걸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하지 않았나 봐요. 우리나라 국세청 말 안 듣고. 그래서 올해 어떤 의무를 부여했냐면, 자 보세요. 제출 요건은 잘 보세요. 제출 대상자는 우리 회사 임직원, 과거의 임직원이었던 자 포함. 그다음에 대상은 내국법인, 우리 회사, 외국 회사의 한국 여러분 자회사가 제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회사 자회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이. 그죠? 지급한 거에 대해서고요. 요거 여러분 가산세 있습니다. 페널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스탁옵션 부여 내역에 대해서,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우리 지급 명세도 여러분 제출치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제출 대상이냐면 외국 모법인이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자법인이 제출하는 거죠. 스탁옵션은 모법인에서 지급이 됐지만 스탁옵션에 대한 경제적 이익은 모법인에서 지급이 됐지만 이거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체크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인데 요거는 아마 오늘 저희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말 못 드리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여기 혹시 그 연말정산 할 때 보험 모집인 KB 손해보험이나 이런 데서 교육 보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근데 이게 그 환수액, 수당 환수액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가 됐었어요. 해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23년도에 보험 모집을 하고 환수가 2024년도에 당했어요. 그럼 이제까지는 23년도에 보험 모집 수당에 대한 환수니까 23년도 걸 24년도에 필요경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24년도 그 수당에서 차감하지 말라고 돼 있었는데 올해 바뀐 거는 24년도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국세청하고 통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혹시 보험 모집 수당과 관련되는 회사 여러분 체크 좀 잘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됐어요. 이거 스터디 카페나 여기에 좀 들어왔네요. 스터디 카페. 이게 맞나 봐요. 자, 그 다음에 33번. 요거는 작년 연말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그죠? 이제까지 대주주 기준은 10억이었는데 50억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시면 안 되냐면 이 50억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이 바뀐 거는 24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5월 달은 23년도 기준을 가지고 신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 주택 양도를 하고 여러분 내년도에 반영할 때 50억 기준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34번. 이건 뭐 양도소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정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거용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쓴다는 것 자체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인데 출입구가 따로 있고 취사시설이 있고 뭐 욕실 같은 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때 주택으로 보겠다, 명확하게. 자, 그 다음에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는 기준이에요. 원래 여러분 30이 넘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는데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데 일정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명확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결혼하면 여러분 상관없고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미혼자에 대해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일정 소득이. 그 일정 소득을 계산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됐다. 됐죠? 그 다음에 36번에 양도소득세 개관 규정이 여러분 신설이 됐는데 이건 여러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7번인데 여는 여러 개는 약간 의미가 있어서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요.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업용 건물을 오래 보유하면요. 상업용 건물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몇 프로 해주냐면 15년 이상 보유를 하면 30% 해줘요. 일단 상업용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 해준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거용 건물은요. 주거용 건물 주택은 거주했느냐, 주민등록이 전입이 됐느냐,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자,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면 보유 10년 이상이면 40% 해주고요. 10년 거주하면 또 40% 해줘요. 그러니까 집 사서 10년 그 집에 살면서 보유하면 80%가 공제가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아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실제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악용이 되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상가를 제가 주거용으로 일부러 씁니다. 잘 보세요. 상가를 15년 보유하면 30%밖에 공제를 못 받죠. 그러면 상가를 여러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으로 바뀌는 거니까 보유기간과 여러분 뭐예요?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합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가 봐요, 실제로. 내내 여러분 상가로 쓰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쓰다가 주거용 주택으로 여러분 용도 변경을 해서 2년 살면 주거용 건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막 42% 막 이렇게 몇 프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용도 변경일로부터 계산하겠다는 거지. 합리적이죠? 대신에 이게 내년도부터. 내년도 양도하는 분부터요. 이게 아마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뭐 여기 해당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8번 공동상속주택 1세대 1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인데 요거는 여러분 해당사항이 있을까 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용은 뭐냐면 자, 형제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한 채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한 채 상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여러분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 집을 받으면요. 그 공동상속 주택을 누구 집으로 볼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해 순서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데 상속 지분이 큰 상속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3남매인데 33%씩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50% 받고 두 사람이 25%씩 받는다. 그럼 50% 받은 사람이 이 집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사람 집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상속주택이지만. 근데 만약에 혹시 지분이 동일하면요. 33%씩 똑같으면 그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이것도 없으면 최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여기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판정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아무도 그 집에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우리 형제들이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삼형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았어요.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상속주택이 있고 본인들 집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세요. 본인 집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삼형제가 똑같이 33%씩 받으면 이거는 누구 집으로 보는 거냐면 그 집에 안 살았다고 하면 최연장자 집으로 보는 거니까 상속 개시 당시
그럼 누구예요? 가장 큰 형의 집으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죠? 자, 2년 거주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집밖에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줘야지.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그 집에 살아야 돼요. 2년을. 그죠? 근데 누가 살아야 되냐면 금방 제가 말한 구조에서는 최연장자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올해 법이 개정이 된 거는 뭐가 있냐면 상속인 중에서 한 명 이상 상속받은 다음에 2년 이상 살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 상속 여러분 뭐예요? 공동상속주택 여러분 그 누구 집으로 보는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속 이후에 그 집에 2년 살아야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제까지는 최연장자가 대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나머지 형제들 비과세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이 삼형제가 다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막내가 들어가 2년 살아도 비과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죠. 의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필요경비 합류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아버지가 나한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다시 아버지가 나한테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내가 팔면요, 그 부동산을.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판 거니까 내가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한 상태에서 내가 양도를 하면 그 일부러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하면서 여러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한 거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하고 내가 양도한 세금을 합쳐서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 중에 큰 걸로 가는데 10년이에요, 10년. 올해 바뀐 거는 아버지가 혹시 집을 샀을 때 그 자본적 지출 뭐 보일러 수리나 뭘 했으면 요게 이제까지는 경비 처리가 안 됐나 봐요. 요게 여러분 경비 처리 되는 걸로 바뀌었다. 내가 하는 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하는 건 안 들어갔었어요. 요게 여러분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40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41번인데 이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요게 아마 이거는 그 개인들 소득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소득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혹시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업무보관 비용이 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법인세법상 송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가 안 되는데 올해 여러분 좀 명확하게 된 거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양육지원금 요거를 회사에서 주면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의 소득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회사에서 여러분 비용 처리 기준인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이 돼야 된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개인사업자들. 그다음에 43번. 신탁금액의 기부금 인정 요건 명확한데 이게 아마 그 특수관계자와 연결해서 내가 위탁자가 여러분 신탁 금액을 기부금 처리할 때 공익법인 뭐 신탁이나 뭐 맡길 때 여기 아마 그 공익법인이 아마 특수관계자 그 위탁자하고 특수관계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인정 안 하는 조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4번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뭐예요? 그 서류 결산보고서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바뀌었다. 올해부터 공익단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45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순서가 정비되어 있어요. 필요경비 산입이 이건 우리 알죠. 뭐 고용사랑 기부부터 추가된 거니까. 작년 연말정산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 거니까. 그 다음에 46번은 뭐 중요성이 없는데 주택연금 여러분 이자 비용 소득 공제인데 영모기지론 부분이 여러분 그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 공제가 되는데 이건 뭐 우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었다. 24년도부터.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이 여러분 그 신규 사업자가 포함이 됐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안 끊어줬을 때 계산서를 그 역발행하는 거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게 상대방이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 50번은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뭐냐면
약사의 여러분 조제 용역 자체가 3.3% 대상인데 의약품은 대상이 아니에요. 조제 용역에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의사들도 일부 하나 보죠? 그래서 의사, 약사가 하는 여러분 뭐예요? 조제 용역 중에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배제된다. 아시겠죠? 약사만 있었는데 의사도 포함이 됐다. 그 다음 51번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에 한로 조세조약 위반 초과납입 부분인데 러시아하고 문제가 좀 있나 보죠. 지금 계속. 그죠? 그래서 원래 제한세율까지만 세금을 뗄 수 있는데 러시아는 뭐 비우호 국가로 봐가지고 제한세율 초과하는 것도 여러분 과세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간주임대료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간주임대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죠. 개인간 차입금 3.5%로 바뀌는 거죠.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좀 떨어질까요? 자, 개인간 차입금 적용 이자율이 아까 앞부분에 국세기본법하고 연결돼서 3.5%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3월 22일 이후에 뭐에 차입하는 부분부터.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법인세법 부분인데 여기는 여러분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스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여러분 소득세법이 있었던 내용 똑같이네. 법인세법이 되어 있네. 그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분 출산 양육지원금이 회사 모든 직원한테 공통으로 주면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 손금 처리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익목적 기부금 송금 살면 공익법인 지정 특례인데 요게 이 부분이 여러분 추가됐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인데 이 아마 표준산업 분류표가 바뀌어가지고 업종이 좀 여러분 그 단순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업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여러분 좀 단촐하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인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인데 2월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80%고요. 100% 받는 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 여러분 100% 받는 대상에 여러분 뭐예요?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 준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부 추가가 됐다. 이 정도 여러분 보시고 혹시 비영리법인에서 해당이 되면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자본거래 5번은 다 삭제할 필요 없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우리랑 관련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6번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외국에 여러분 잡업인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해외에 잡업인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파견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거죠. 다는 아니고 우리가 줬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만 해줬죠. 송금 인정이. 근데 내국법인으로 바뀌었어요.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현지법인이어야 되고요. 인건비 50%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뭐가 추가됐냐면 해외 현지법인 파견 인건비에 우리가 지급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연말정산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게 추가된 거예요.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파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 돈 줘서 그쪽에서 한다는 인정 안 해준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징벌적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9번 여러분 이거 이슈 많이 되는 거죠. 업무용 수용차 송금 산입 전용 번호판 어떻게? 그죠? 이제까지는 업무용 수용차는 전용 보험 가입해야 되고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기준이 국토부 장관 기준인데 이 8천만 원이에요. 밑에 보시면 10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 업무용 수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하여서 이런 번호판이 연두색이죠. 연록색.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8천만 원 이상.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조금씩 보이고는 있던데. 그죠? 취득가격 8천만 원 이상. 그죠? 연두색 번호판. 그러니까 8천만 원이 안 되면 연두색 번호. 이거 여러분 그 국토부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는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12번 넘어가고 13번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이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배출권 가격은 0이다.
그다음 14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5번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 명확한데 혹시 이제까지는 여러분 서류 자체가 포함 사항이 신고할 때 상호하고요. 그죠? 내국법인 상호, 혹시 가맹점이나 내국법인 법인이면 상호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이에요.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러분 업종이 약간 여러분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인데 이게 바뀌었나 봐요. 기타 과학 서비스 이렇게 일치시켜 주는 거고 혼란이 있어서. 그다음에 R&D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이 연장이 됐습니다. 조특법 뭐 그냥 연장된 거. 자, 그다음에 자, 민간 우리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에 민간 재간접 벤처조합 출자가 작년에 포함이 됐죠. 작년 10월 며칠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벤처기업에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하면 펀드를 만드는데 정부에서 만드는 게 모태펀드래요. 모태펀드. 그 다음에 민간에서 여러분 만드는 게 민간 모펀드래요. 모태펀드와 민간 모펀드인데 그 모태펀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민간 모펀드는 민간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 투자 대상에 조합 대상에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조합 출자가 포함이 됐다.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작년 연말정산분부터 소급 적용된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의 연정인데 외국인 기술자 감면이 10년간 50%인데 끝나는 게 원래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3년 연장됐죠. 요게 기간은 원래 더 길었었는데 대신에 외국인 기술자 대상에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자가 추가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거는 나중에 26번과 중복됩니다. 5번은 26번과 중복되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일 분리과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일 분리과세인데 사택 제공이익이 복류생 성격 급여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사택 제공이익은 복류생 성질의 급여 비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를 적용할 때 사택 제공이익이 근로소득이 포함되면서 단일세율이 세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걸 알고 기재부에서 사택 제공이익은 23년도까지만 근로소득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요거 아예 부를 삭제했어요. 앞으로는 다 빠지는 걸로. 이게 원래 그 부칙에 있었던 내용을 조특법 그 부칙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여러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택 제공이익은 단일세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안 들어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정규직 근로자 전환가입 세액공제 적용기한인데 이거 중소기업에서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써먹던데 법인세 신고할 때 24년도까지 여러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굉장히 크게 해주네요. 요건에 해당이 되면 하고 솔직히 저희는 뭐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중소기업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많이 여러분 써먹고는 있습니다. 7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3년 연장됐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25년으로 연장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뀐 거 한도 240이었는데 한도가 300으로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 한도가 그죠? 그러면 한 달에 한 25만 원씩 넣으면 되지. 그죠? 25만 원씩 넣으면 300 한도에 걸리겠죠. 현재까지는 20만 원씩 넣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 25만 원씩 넣자. 그 다음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가 원래 여러분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2년 연장됐다. 그 다음에 11번 장병 내일 준비 그 적금 비과세 적용기한인데 군인들 적립 한도가 이러면 23년에 끝나는데 적립 한도가 40만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25년도부터 55만 원으로.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그 군인들 월급이 뭐 200만 원까지 올린다 그랬죠. 근데 제가 올해 거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 병장 월급이 12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생활하지. 군대에서는. 근데 이제 적립 한도가 40만 원이었는데 55만 원 올라간 거죠. 급여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거겠지. 그 다음에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가입하는 건데 이 해지하면 이런 페널티가 있죠. 근데
해지하지 않고 다른 펀드에 여러분 전환 가입을 하면 추징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아마 제가 작년 개정세법에 설명드렸던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청년 희망적금 만기 지급금을 청년 도액계좌로 일시 납입하는 거 하는 건데 적금이요. 이렇대요. 청년 여러분 희망적금이 1년에 여러분 비과세 한도가 납입 한도가 840만 원이에요. 이게 2년짜리인가 봐요. 2년 만기인가 봐. 그럼 2년 지나서 청년 도약 계좌를 불입을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고 840만 원 곱하기 여러분 2이면 1680 맞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여러분 불입을 하면 혜택을 그대로 허용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일부는 쓰겠지. 쓸 때는 여러분 혜택 요건이 만기 지급금 여기 1680에 60% 이상을 30일 내에 불입했을 때만 혹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자, 그 다음에 14번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인데 이게 세제 혜택을 주려면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육아이직 들어가면요.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육아이직 급여 자체는 여러분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상품의 가입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번 얘는 중요하죠. 15번 월세 세액공제예요. 자, 월세 세액공제인데 요거는 세액공제율이 바뀐 거는 22년도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된 부분이고요. 이때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바뀐 거는 기준시가 4억은 4억 바뀌었죠. 기준시가 기준이 4억이었는데 얘는 23년도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제한이 있죠? 요거는 올해 바뀐 거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공제 한도가 750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바뀐 건 이거죠. 그러니까 총급여 여건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바뀐 거죠. 작년에 뭐 복잡하게 바뀌어가지고 그죠. 기준시가 4억은 작년 소급 적용된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근로장려금 부분은 여러분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저희 같은 데는 혜택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하잖아요. 매달 제출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수당 여러분 공제해 줍니다. 근데 연장됐죠. 원래부터 근로소득 올해였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국세무사위에서 이거 여러분 관철시킨 거거든요. 자랑 엄청 하더라고. 간이지급명세서 2년 유예시킨 거. 그 다음에 19번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 제출을 제출한 세액공제인데 이건 살아 있습니다. 혹시 배민이나 쿠팡, 골프장 혹시 용역 제공자 누구한테 돈을 그 사람이 돈을 얼마 벌어갔다 제출하면 한 명당 300원이 이 금액 누적되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연간 200만 원 들어. 그 다음에 성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들 의료비나 교육비 해주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 공제율이 바뀐 거죠. 월세 세액 공제율이 바뀌었으니까 그 기준이.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인데요. 이게 바뀐 게 막 섞여 있어서 자,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신용카드 공제는 올해 요게 들어왔네. 24년도에 신용카드 여러분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죠. (24년도에) 자,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 21년도에 있던 제도가 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신용카드 공제가 여러분 105% 넘어가면 거기에 추가 10% 해주잖아요. 요거 여러분 어려우시면 21년도 여러분 그 세팅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때 21년도와 20년도 비교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작년에 중간에 바뀐 부분이니까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소비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100만 원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 24년도 교수 연말정산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800까지 받을 수 있죠.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55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요거 여러분 바뀐 부분 나머지 단촐해졌으니까 요거는 21년도 거 보시면 돼요. 미리 여러분 설계하시려면 21년도에 똑같아요. 20년도 대비 21년도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요거는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줘요. 음식업자는. 왜냐면 카드 수수료 빠지라고. 근데 현금 영수증도 혜택이 있었는데 드디어 없어지네. 적용이 아니라 삭제되네.
적용기한 폐지네요. 그러니까 25년도 적용기한이었는데 폐지니까 이제 적용기한 폐지라는 것 자체는 계속 해준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요거는 제가 지금 반대로 착각했습니다. 적용기한이 폐지면 영구화되는 건데 조특법 규정은 영구화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혜택을 저는 안 주는 걸로 봤는데 금방 다시 읽어보니까 또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 이제까지는 지원이네. 맞네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이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 없어진 거니까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낼 때 개인 사업자들 일부 혜택을 주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양도소득세에 감면 종합한도 합류한데 요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혹시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여러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 논을 팔면 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감면 한도가 한 개 1년에 5억, 5년 동안 합쳐서 2억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악용하려고 이렇게 하나 봐. 토지를 여러분 농사 짓는 땅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뭐 증여하고 양도해서 막 팔고 그러나 봐. 그거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 좀 더 요건 자체를 좀 엄격하게 바꿨다. 그 다음에 24번. 전통시장에 지출하는 기업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가 과거 접대비예요. 접대비. 과거 접대비. 접대비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3,600, 일반기업 1,200이었는데 전통시장에 쓴 거 여러분 한도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는 게 더. 근데 여러분 전통시장에 있는 유흥주점 이런 건 안 된대.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및 내국인 우수 인력 근로자에 대해서 내국인 그 우수 인력과 관련돼서 특수한 계좌 판단, 특수한 계좌들은 안 해주거든요. 근데 특수한 계좌 판단 시점이 대부분 12월 31일인데 그 특수한 계좌 판단 시점을 근로기간 중으로 보겠다. 좀 엄격하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26번 이게 아까 단일세율이요. 아까 5번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사택 제공 이익이 아예 법에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이 못 바뀌었다 이제. 사택 제공 이익은 빠지는 걸로. 그 다음에 27번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사유 추가된 부분, 뭐 코로나나 이런 부분, 노란우산 공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도 퇴직 소득 12배 나누잖아요. 11호? 그거 여러분 추가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8번 근로장려세제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할 건 아니죠. 우리 여러분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애들이죠. 거기에 기부금이 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명확하게 추가했고요. 가상자산 수수료도 여러분 배제되는 걸로. 이것들은 여러분 신용카드 공제 못 받는 애들이에요. 고향사랑 기부금과 가상자산 수수료가 포함이 됐다. 가상자산 수수료는 아마 금융 관련 용역으로 봐야 될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30번 법인세 신고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여러분 명확하게 4대 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요거 혹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때 인건비 포함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4대 보험이. 제가 올해 반영할까 했는데 좀 포함이 됩니다. 이제 명확하게. 그 다음에 31번은 24번과 중복됩니다. 아까 전통시장에서 여러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쓰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2번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3천만 원까지는 누적 투자액이 3천만 원까지 100%, 5천만 원까지 70%, 5천만 원 초과 30%인데 여러 시점에서 중복을 하면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이렇게 좀 바꿨다는 거죠. 실질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오늘 고민 많이 해봤는데 실질이 달라지는 않고요. 그냥 아마 그 분할 투자했을 때 관리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실질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에 접대비 여러분 업무 추진비에 추가되는 부분이 유원시설, 입장권, 수목원, 그 다음에 케이블카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문화접대비에. 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부분인데 자, 이제 몇 개 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추정 일정 비율 상당의 공익법인 지출 의무인데 아마 주식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그 일정 그 출연자산가의 1%를 의무적으로 여러분 공익 목적에 지출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여러분 3년 평균이었나 봐요. 5년 평균 가액으로 바꿨다. 평가할 때 주식 평가할 때 기준을 3년 평균에서 5년 평균으로 바꿨다. 됐죠? 자, 그다음에 그 공익법인 지출 이번 그 의무에 대해서 이게 그 사용 실출 실적도 올해 지출 실적만 가지고 봤는데 올해 거하고요. 올해 거하고 직전 4년도 이런 평균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가산세도 페널티도 가산세도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약간 그 뭐 유연화 시켜줬다. 모든 거를 다 유연화됐죠. 평균 내는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출 금액 산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위반시 제재 규정도 여러분 그렇고 그다음에 공익법인 여러분 감리를 하면 그죠? 막 그 항공이나 한국공인회사를 감정을 하는데 감리하는데 요거 아마 수수료 기준이 없었나 보죠. 그래서 수수료 기준을 만들었고요. 대신에 수수료 한도도 만들었습니다. 얼마? 1%. 감리 업무. 그다음에 네 번째인데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 써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은 증여공제예요. 증여공제는 직계 존비속가는 10년간 여러분 6억이에요. 죄송합니다. 배우자한테는 여러분 부부끼리는 6억이고요. 직계 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인데 미성년자는 2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 직계 비속이 존속한테 증여할 때도 5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고모 삼촌이 여러분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올해 뭐가 바뀐 거냐면 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들어온 거죠. 누구한테 받아요, 증여자는? 직계 존속한테 받고요. 공제 한도가 1억이에요. 근데 대상은 뭐냐면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죠? 혼인신고일 이후 2년에 총 4년에 대해서 돈을 받으면 1억 공제해 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여러분 돈을 받으면 1억 공제해 주겠죠. 근데 원래 증여공제가 5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혼인이 있었으면 증여공제가 1억 5천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는 3억 해준다 그러더라고, 3억. 왜 3억이냐면 부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 쪽, 부인 쪽에서 받으면 3억이 되는 거죠, 합치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생겼네요. 반환특례. 만약에 혼인공제 적용받는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3개월에 반영을 하면 여러분 증여가 없는 걸로 본대. 그러니까 내가 혼인하려고 1억을 받았는데 파혼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부모님한테 반납을 하면 각각 증여를 안 보겠대. 맞죠? 그 다음에 가산세 면제 규정인데 이건 뭐 그러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혼인하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았어. 혼인하는 걸로. 안 하면 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하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자, 요것도 있더라고. 출산 증여 공제가 있네. 누구냐면 이 내용은 이렇게 보셔야 돼. 아버지 본인의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 본인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결혼은 아까 혼인 공제로 가고 내가 이번에 애를 낳으면요. 출산을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는 돈에서 1억 공제해 주겠죠. 출산일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언제? 증여일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본인이 받는 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받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공제를 받는 대상이 직영공제 대상이 이번에 태어난 꼬맹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 통합공제 한도가 혼인재산공제 1억 하고요. 증여재산공제 1억 합쳐서 1억이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애 태어나면 합쳐서 1억이에요. 따로따로 1억이 아니고. 제가 규정은 여러분 좀 꼼꼼하게 찾아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환특례 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뭐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가산세 물리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공약답게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이 여러분 그러네요. 옛날에는 그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대분류로 좀 범위를 좀 확대시켜 준 거고, 그죠? 금액도 여러 가지 여러분 요건이 굉장히 여러분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서학월동품 보충적 평가 방법 개선인데 이제까지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인데 이게 아마 악용이 되나 보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전문기관으로 바꿨고. 자, 그 다음에 하던 거 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 부분인데, 부가세 부분 자체는 요거는 몇 개 의미 있는 거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제가 여러분 최근에 느끼는 거는 요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수의사가 애완동물 치료하는 사람을 착각하더라고요. 수의사는 원래는 누구? 가축을 치료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의사가 가축 치료하는 거는 원래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거기 대상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죠. 기초수급자 자체는 여러분 형편이 어렵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반려동물이 필요하겠죠. 이런 사람들 거 치료를 하면 여러분 부가세가 없어요.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네. 근데 올해 여러분 추가된 거는 수의사가 하는 용역 중에서 부가세가 없으니까 금액이 좀 다운되겠죠. 그 애완동물 여러분 필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질병들, 탈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로 올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여러분 질병 때문에 반려동물 많잖아요. 혹시 동물병원 가시면 동물병원에서 먼저 체크해 주시겠지만 부가세가 없다.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이 확대되는데 이제는 기준이 3만 원 이랬는데 기준을 좀 낮췄네요. 이거는 여러분 노조 혜택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간편 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 등록 근거 신설인데 요거는 뭐냐면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내 게임회사 게임을 다운받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게임사는 외국에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죠. 국내 회사라고 하면 일 수도 있겠고. 근데 외국에 있는 회사가 구글이나 여러분 애플 앱 애플 앱 그죠? 애플 앱을 통해서 우리한테 여러분 게임을 다운받고 우리가 그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이 사람이 해야 되죠. 국내에서 뭐가 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요게 여러분 직권 등록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전자력 용역 공급 간편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간편 등록을 해야 되고 이거 페널티 있습니다. 가산세 물리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앱스토어나 여러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아서 우리가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에서 여러분 그 사업자는 외국에 있잖아요. 이 사람 사업자 등록하고 국내에서 세금 매기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 특례 추가인데 이거는 여러분 혹시 포워더들 아시나요? UPS나 DHL 얘기인데 혹시 서비스 제공 완료되기 전에 여러분 BL을 발행을 하면 그 시점으로 여러분 거래 시기를 땡기겠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6번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 대상이 확대됐는데 법률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가 위탁받은 의료보건 용역이 추가됐고 부가세 면세.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도 포함해서 부가세 면세된다. 그 다음에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 대상에 요게 추가됐네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인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3.3% 대상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3.3%에 추가 3.3%?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생계산서인데 아까 매입자 발행 계산서하고 동일합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신용카드로 물건 팔면 부가세 공제해 주는데 이거 판매 대행 중개자 이런 데도 포함이 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요즘 복잡해집니다. 요즘에. 결제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되니까.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부분이 2.9%에 3.9% 웃겼죠?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 괜찮습니다. 14번. 간이과세 기준이 한번 알 필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부동산 임대업자와 소비성 서비스업은 4,800. 나머지 업종의 간이과세 기준이 여러분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7월 달부터요. 1억 400으로 바뀝니다. 현재까지는 8천 간이과세 기준이 나머지 1억 400으로 바뀌어요. 올해 7월 달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를 안 할게요. 포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포기하면 다시는 간이로 못 돌아왔어요. 3년 동안은. 이제는 혹시 내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포기를 하면 처리를 하면 간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자 포기할 수 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인데 주세 이건 별거 없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이런 거예요. 세금 깎아줄게 농어촌 발전기금 내. 이 국세거든요.
요게 24년도에 끝나나 봐요. 올해 6월 달에. 이거 10년 연장했네.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는 계속 내야 된다. 아직도 농어촌이 힘든가 봐요. 그 다음에 맥주, 탁주, 주세율 여러 물가 연동제 개선인데 요건 좀 설명을 드리면 주세는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매년 조정해서 물가 상승률과 여러분 작년도 거에서 변동시키는데 작년에 여러분 23년도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주세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술값이 비싸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여파로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금액 조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소주 한 병당 식당 가격 한 1,000원씩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직전 연도 여러분 그 산출 방식이 아닌 기본 세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요게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그래서 그 주세 여러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는 뭐 많이는 안 하고요.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명확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의 본사가 여러분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애플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더라고요. 왜 안 켜지지? 애플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애플 여러분 CEO 입장에서는 최고 경자 입장에서는 모든 이익을 아일랜드에서 내게 좋지. 왜냐하면 세율이 낮으니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2년도 협의가 됐나 보더라고요. OECD 국가하고 추가 국가들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여러분 나라별로 협정이 맺은 나라라고 하면 세금을 아무리 깎아주더라도 15%는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 최저한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분 뭐예요? 본사를 조세 천국으로 피난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만약에 15% 세율을 안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구조에서 15%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하는데 이게 2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4년도부터 올해 시작이에요. 15%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글로벌 최저한세. 그러면 요거 여러분 세금 매기려고 하면 나라별로 돈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 옛날에는 모법인에서 제출하고 개별 그 법인의 번 거는 부표로 작성했는데 이제는 다 별도로 제출해달래.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 여기 단기 거주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국제기관 종사자도 여러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자, 그 다음에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요. 어떻게 고정사업장인지. 그 다음에 서식 잠깐 보겠습니다. 서식 한 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급명세서가 너무 늦게 바뀌어요, 요즘에.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출산 6세와 바이오 자녀보육상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미리 여러분 잘 반영해야 됩니다. 원천세 신고할 때도 20만 원 넣어줘야 되겠지. 특히 중퇴자들 20만 원으로 여러분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직무발명 보상금 자체가 비과세가 500에서 700으로 바뀌었죠. 얘도 원천징수 기재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원양어선 선원 건설 현장 근로자 자체가 300에서 500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서식이 완전하게 안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6세 이하자가 들어왔죠. 여기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다. 그 다음에 올해 여러분 소비 증가분 미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23년도 대비 24년도. 저희도 이거 과거 거 보고 미리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 21년도 연말정산. 그 다음에 기부금 발급 합계표로 명세서가 합계표로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하면 일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8만 원으로. 그 다음에 투자자업 출자 소득공제인데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자비 작성 방법이 들어왔고요. 근데 주택마련저축에 청약종합저축이 300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됐고. 요건에서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내일채용공제인데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세액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우리 회사가 내일채용공제 직원들한테 들어줄 때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었어요. 대기업으로 전환돼서 이 금액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가입 시점이 중소기업이면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상 사업소득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한 거예요. 제출하고 회사가 여러분 폐업해버린 거죠. 폐업 이후에 제출을 못한 거죠. 요거에는 페널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고 없다. 그 다음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할 때 평균 내죠. 최저 3년간 평균 내는데 그 기간에 3년 중에 무보수 기간이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의 보수도 평균급여 산정할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통상임금 소송 그러니까 2012년도 16년도 거는요. 이거 내가 어디서 한지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한지 압니다. 어디서 그 사전 그 해석 넣은지 알아요. 솔직히 아는데 그죠? 내용인즉슨 이런 거죠. 이런 국세부과 제척 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5년이죠. 5년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세금 부과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후에 확정이 되면 특례로 봐서 안날로부터 1년 동안 여러분 제척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왜 했을까요? 저는 안 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다음 5번에 퇴직 후에 지급하는 상여금의 소득 귀속식인데 인센티브 귀속시기 자체가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확정된 시점으로 본다. 합의서에서 지금이 확정되는 날로 본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특이한 거?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아마 좀 보충하시면 되고 저희 상담센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